안녕하세요. 강의급교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343페이지의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임대사업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제1절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의 호수 세대수가 30세 이상이라면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30세 미만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따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절차, 방법과 관련되어 주택법과 건축법을 각각 적용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러한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국공유지의 우선 공급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공유지의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일반적인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과 기업형 임대주택과 준공공 임대주택의 건설 용지 확보와 관련되어 국공유지를 우선 공급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공급 방법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 교재 343페이지 보시게 되면 연가 1번 토지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 민간 임대주택 건설용입니다. 1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에 불과하고 민간 임대를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는 것으로, 통상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국유지라 표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을 공유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게 있습니다. 이문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에 조성한 토지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리고 개정 자료 살펴보시게 되면 이 조성한 토지 면적 중에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조성한 토지가 있다고 하면 저 조성 토지 면적 중에 3%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을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여기 조성된 토지는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땅을 말하는데, 이러한 땅에는 분양된 주택이나 또는 상가 등의 다양한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중에 반드시 민간 임대를 건설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조성 토지 중에 3%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을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건설용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기업형 임대주택 동그라미 넣습니다. 준공공 임대주택 동그라미 넣습니다.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 부동산, 법령 명칭과 관련되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기업형 임대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추첨, 자격 제한, 수의 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실 것으로서 국공유지를 기업용 임대택이나 준공공 임대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공유지를 공급하게 되면 완전 경쟁 입찰 방법이 아니라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 경쟁 입찰 방법 또는 수의계약 또는 추천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기업용 임대택, 준공공 임대택을 건설할 용지로 공급할 수 있고 최근 한국전력 본사를 현대기아자동차에 매각한 적이 있는데 혁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정부기관을 지방에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존재하는 그 정부기관의 본사 용지가 있다면 그러한 땅을 종전부동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본사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 매각 가능하죠. 그렇게 매각하게 되면 기업용 임대택 건설하는 자에게 제한 경쟁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를 민간 건설 임대택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면 그때 공급 방법은 완전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조성한 토지를 3% 이상 민간 건설 임대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때에도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저 국공유지를 기업용 임대택이나 준공공 임대택에 건설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한 경쟁 방법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저 기업용 임대택과 준공공 임대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분을 토대로 해서 함께 살펴보신 적이 있는데 기업용 임대택의 경우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간 8년 이상 공급하는 임대택을 말하고 준공공 임대택은 일반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간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택의 경우는 일반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단기 임대주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임대택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여기 기업용 임대택이나 준공공 임대택의 경우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임대택 건설 용지로 공급하더라도 제한 경쟁, 추첨,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고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성된 땅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이나 또는 서울에 본사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본사 건물은 더 이상 해당 정부기관의 건물로 사용할 필요 없죠. 그러한 토지를 종전부동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업용 임대택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와 관련된 우선 공급에 있어서는 민간 건설 임대택 공급하는 자와 기업용 임대택 또는 준공공 임대택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각각 공급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민간 건설 임대택 건설하는 자에게는 완전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하는 반면 기업용 임대주택 용지로 또는 준공공 임대택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한 경쟁 방법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서울에 남게 되는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업용 임대사업자에게 제한 경쟁 또는 수의계약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임대사업자가 임대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게 되면 민간 임대택 건설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현재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정 자료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시면서 저 국가기관이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조성한 택지 중에 얼마? 3% 이상을 민간 임대차를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344페이지에 토지의 공급 방법과 관련되어 제한 경쟁이나 수익 계약과 관련된 사안들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기업용 임대택 또는 준공공임대를 건설하기 위해 따로 인정하는 공급 방법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 건설 환매 살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민간 임대택의 건설과 관련되어 토지, 국공유지 말합니다. 종전 부동산,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에 남아있는 땅을 종전 부동산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민간 임대택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국공유지를 공급받은 자는 민간 임대택 건설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환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공유지를 공급받은 자는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그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환매, 임대차 계약의 해지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환매 절차와 관련된 사항 살펴주시고 특별히 리얼본 보시게 되면 토지를 매각한 국가기관은 토지를 매각한 날부터 1년 6개월 내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3에 따른 착공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 임대 건설 사업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사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매와 관련되어 국공유지를 공급받은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 완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환매 대상이 되게 되는데 저 공급받은 날부터 민간 임대 건설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그 착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착공 통보가 1년 6개월 내 없었다고 하면 빨리 민간 임대 건설해라. 그러한 취지에서 촉구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매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공급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설하지 않으면 착공하지 않으면 환매 대상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적 지원과 관련되어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345페이지에) 이 주택의 우선 공급 찾았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기업형 임대사업자 동일한 것입니다. 주택 가로속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제외한다. 전부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끔 분양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만약 1000세 정도의 주택을 공급했는데 분양 청약자가 몇 명 없다고 하면 그 분양 일정을 아예 무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 주택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주택단지 전체 통째로 기업형제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것은 이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 공급 대상은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이 공급 대상인데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 중에 분양가 상한된 주택은 제외시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된 주택은 주택 분양 가격을 주택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아주 싸고 저렴하죠. 그래서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에는 분양가 상한제는 배제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자,
임대사업자 중에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이죠. 그러면 임대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각각 구분하는데, 일반 임대사업자는 우리 주변에 집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하나, 두 개 더 있는 분들이 민간임대법에 따라 임대사업 하게 되면 그때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라 표현하고, 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우리가 앞서 공부하셨듯이 건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300호, 300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때 기업형 임대사업자라 표현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100호, 100세대 이상인 때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주택단지 안의 주택 전부 통째로 인수하여 민간 임대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임의 규정입니다. 저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분양하는 게 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 분양이 잘 안 됐을 때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단지 통째로 공급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좀 들기 위한 하나의 특례로 이해놓습니다. 그렇게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100세대 또는 200세대를 통째로 넘기게 된다고 하면 이것 싸게 공급해야 되죠. 그래서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간선시설입니다. 여기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사이시설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간선시설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각각 설치할 수 있는데,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 단지에 우선 설치할 필요 있죠.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간선시설 설치한 자는 민간 임대주택보다는 일반 주택 단지보다는 민간 임대주택 단지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를 건설하게 되면 정책적 지원과 관련되어 토지의 확보 방법과 관련되어 국공유지에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국가가 택지 개발 사업 등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조성한 택지 중에 3% 이상을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마다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분양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주택단지 전체를 통째로 우선 공급할 수 있죠. 그리고 간선시설은 분양된 주택단지보다는 임대주택 단지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제3절 공익사업자 지정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공익사업자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과거 10회 이전에 한두 번 시험 문제 출제했었습니다. 그리고 18회 시험까지 출제된 적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45페이지에 공익사업자란 말 찾으셨죠? 잠깐 우리가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리 창출 목적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표현하는데, 일반 개개인, 민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뭔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반면 국가는 공익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발 사업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민자유치 고속도로, 민자유치 터널 등이 만들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은 국가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일반 민간, 개인인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게 된다면 저 민간은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게 된다고 하면 국가기관이 아니라도 특별히 토지 수용권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것은 여기 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누가 하는지, 그리고 지정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시는 게 이쪽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34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 임대주택을 100호, 100세대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100 동그라미 놓습니다.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 80% 이상 동그라미 놓습니다. 매입했다고 하면 소유권 취득한 것이죠. 그리고 가로 속에 매입에 동의하여 받은 경우 사용권 확보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 남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 시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익사업 시행자 지정은 시도지사가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주거자료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00호, 1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를 매입했거나 토지 사용 동의 받은 경우, 그래서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동의 받은 경우에는 민간 임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 예정지의 잔여 토지에 해당되게 되는 20% 이하의 땅이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꼭 필요하다 인정받게 된다면 그때는 시도지사로부터 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은 이러한 공익사업 시행 지정 요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해서 기출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익사업 시행자 지정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해 작년까지는 90%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때만 그 남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지금은 80% 이상의 소유권 아니지만 토지 소유로부터 토지 매입과 관련된 동의 받은 경우, 그래서 소유권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더라도 그 남의 토지에 대해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 임대주택을 얼마? 100호, 1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예정지에 얼마? 80% 이상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때에는 그 남의 토지가 민간 임대 건설 사업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한번 검토해 주는 게 여기에 시험거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 3번 지정 효과 찾았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 지정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주택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 공시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인정받은 이후에 그 공익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강제 수용 시기는 언제이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문제 저희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여기에 시험거리입니다. 토지 수용 시기는 언제이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이 정도 봐놓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는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쪽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2장, 3장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민간 임대 건설하는 자는 임대 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와 관련되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등록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고, 등록 대상, 임대사업자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그들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인지 일반 임대사업자인지 그리고 임대하는 임대택 종류, 이러한 사안들을 각각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건설 임대사업의 경우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관련되어 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300,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관련되어 매입 임대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100 이상이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등록 관청과 등록 요건, 등록 대상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임대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등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일 때는 300, 그리고 매입일 때는 100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일반형 임대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1호 이상의 민간임택을 임대사업에 제공하는 자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것 반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것으로 주택 임대 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봤습니다. 여기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임대사업자와 비슷한 역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 관리업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주택임대 관리업에 대해서도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되는데, 이러한 등록사항은 이미 사항이지만 자기 관령 주택임대 관리업의 경우는 100호 이상, 위탁 관령 주택임대 관리업의 경우는 300 이상일 때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강행 규정에 의한 등록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 자본금, 그리고 전문 인력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 관리업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특별히 중개업은 제외된다라는 것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 관리업과 관련되어 특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보증에 가입할 필요 있는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의제되는 자는 자기 관령 주택임대 관리업자가 그 대상이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해 나가시면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를 건설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와 관련되어 30세 이상의 민간임대를 건설하게 되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30세 미만이라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사안을 구분하시면서 특별히 국공유지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봤습니다. 여기 국가, 지방 타탄 소유하고 있는 땅을 국공유지라 표현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공유지는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민간 임대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 공급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특례 규정과 관련되어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한 택지가 있다면 그 면적 중에 3% 이상을 민간 임대를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급사항에 대한 특례 내용들을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게 되면 완전 경쟁 입찰이 아니라 제한 경쟁, 추첨, 수의 계약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일반적인 국공유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주택을 건설하는 자, 준공급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특별히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되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정부 기관의 땅을 종전 부동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자와 관련되어서는 기업형 임대사업,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 그리고 준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제한 경쟁이 필요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고,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하는 자에게 제한 경쟁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 것으로, 이러한 국공유지 공급과 관련되어 목적했던 주택건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매 대상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공급받은 날부터 2년 내 착공하지 않는다면 환매 대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택의 우선 공급입니다. 여기 주택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그 주택 전부를 누구에게?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전부란 말 기억하시고, 공급받는 임대사업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서 분양된 주택단지보다 임대주택단지의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게 바로 공익사업자였습니다. 민간 임대를 건설하는 임대사업자가 시도시설로부터 공익사업시행자 지정받고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시도시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정요건과 관련되어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 임대주택을 100호, 1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 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가 있다면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되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시켜놨습니다. 작년까지는 90%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80% 이상의 토지 소유권, 사용권 확보하게 되면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공익사업 시행자와 관련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공지법에 의한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의지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이제 347페이지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입니다. 이쪽 별표 해놓습니다. 우리 가끔 신문 방송에서 뉴스테이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뉴스테이에 관한 사안이 바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기업형 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건설업체가 2016년도에도 건설 경기가 불황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타파할 수 있는 수단, 활로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형 임대주택은 최근 시사성 있는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뉴스테이라 분류는 기업형 임대택을 건설할 수 있는 공간을 기업형 임대택 공급 촉진 지구라 표현하는데, 저 공급 촉진 지구, 각종 개발 사업이 예상되는 것으로 누가 지정하고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효과 함께 살펴보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확인해 놓습니다. 개정 자료 확인되시죠? 그 개정 자료에 347페이지 봐놓습니다. 현관 1번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범위에서 다음 면적 이상으로 그 부지 면적 중에 유상 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 가로속에 준주택 제외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번 도시지역입니다. 5,000제곱미터. 그리고 2번 개정자료 찾으셨죠. 도시지역과 인접한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2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한 지역. 나.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도로,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주변 기반설의 연결, 활용이 적합한 지역. 그리고 3번.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기업형 임대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게 있는데요. 여기 기업형 임대 공급 촉진 지구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가로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찾으셨죠?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형 임대 공급 촉진 지구가 둘 이상의 행정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기업형 임대계 건설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임대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공급 촉진 지구의 지정 대상이 한 개 시, 도,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도에 속해 있다고 하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는 것인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주변에는 하남 이례지구에 대한 신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경기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서울 일부도 하남 이례지구로 포함되었다더라고요. 그렇게 행정관할 구역이 둘 이상인 곳에 걸쳐 기업형 임대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도지사가 협의했다고 하면 협의 지정 가능하지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임대계 건설 공급이 필요하다 인정했다고 하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하게 되었을 때 면적과 관련된 요건으로 도시지역에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된다면 그 단위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또는 이 도시지역에 연접되어 있진 않지만 인접하진 않았지만 저 도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기업형 임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용도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개발 가능한 땅을 도시지역이라 하고 비개발 용도를 관농작,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이러한 곳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그 5,000제곱미터 면적 중에 50% 이상을 반드시 기업형 임대를 건설하는 땅으로 조성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100% 기업형 임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미 갖춰져 있는 기반시설, 학교, 공원, 도로 이러한 기반시설을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저 5,000제곱미터를 할지라도 충분히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비도시 지역에 기업형 임대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단위 면적은 원칙적으로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한 5년, 7년 전쯤에 분당에 인접해 있는 광주 어떤 동네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분당시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서 도시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그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고개 하나 넘었을 때 주변이 다 논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산. 그 사이에 달랑 아파트 한두 동 남아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홀로 아파트로서 그 주변에 제대로 된 상가 또는 목욕탕 시설이 아예 없더라고요. 단지 안에 상가 한두 개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주변에 제대로 된 상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주말에 가족 나들이로 분당시를 좀 다녀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말 나들이 살펴보게 되면 사우나 한번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중국집 찾아가서 짜장면 맛있게 한번 먹고 오시는 게 마을 나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도시 지역에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달랑 5,000제곱미터의 공간에 기업형 임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개발 사업하게 되면 이러한 곳에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복리시설, 상가 등의 시설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완전 비도시 지역에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단위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10만 제곱미터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되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비도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도시 지역인데 그리고 이것이 비도시 지역인데 저 공급촉진지구의 조성 면적이 이 도시 지역에 딱 붙어 있거나 그리고 이 도시 지역과 공급촉진지구 사이에 하천 또는 도로시설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이 도시 지역 바로 인접한 곳에 학교나 또는 공원,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하면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비도시에 조성되는 공급촉진지구의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도시에 인접한 땅에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단위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안 되더라도 2만 제곱미터만 되더라도 도시 지역에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형 임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되어 만약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5천입니다. 만약 비도시지역이라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다만 그 공급촉진지구가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도시역과 도로, 하천 등으로 단절되어 있지만 도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2만 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지도사가 기업형 임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면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 놓습니다. 하단부에는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3번 촉진지구의 지정효과 찾으셨죠. 여기 촉진지구의 지정효과와 관련되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 행위제한, 특정 행위가 규제 대상이라고 하면 저 행위는 공급촉진지구의 이로운 행위겠습니까? 해로운 행위겠습니까? 해롭겠죠. 해롭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게 되면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정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번 주정수입니다. 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이 완료된 경우 그래서 2번 기업형 임택의 사업이 완료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오시고 특별히 지구계획, 지구지정일부터 2년 이내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사유가 된다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시행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